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2019년 11월 콘서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콘서트를 열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출하게 되는 탄소가 너무 많다는 반성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022년 이 밴드는 세계 투어 콘서트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탄소 발자국이 적은 공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2016년과 2017년 투어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로 줄이는 것입니다. 투어 때 판매되는 티켓 한 장당 나무 한 그루를 심고 평생 보호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한 냉난방을 위해 우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석탄과 석유, 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던 우리들에게 닥친 일은 지구온난화,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서유럽의 100년 만의 대홍수, 북미의 극심한 폭염과 산불 발생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라는 공동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기후체제를 출범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EU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글로벌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려면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흡수하여 없애는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 즉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탄소 격리로 역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탄소 흡수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흡수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자연의 이산화탄소 흡수계는 토양, 산림해양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8기가톤이었는데 자연탄소 흡수계는 매년 9.5에서 11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림과 같은 자연탄소 흡수계에서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산불을 통해 또는 땅을 사용하거나 벌목을 하면서 다시 대기로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탄소 중립에서는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다른 방법은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만큼 다른 곳에서 배출량을 줄여서 상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항상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생명체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한 연료를 말합니다. 우리 인류는 초기부터 나뭇가지, 나무장작, 동물의 분뇨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산림 재생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나무 자체가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벌목과 운송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태우는 대신 바이오매스를 가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콩,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식물을 화학 공정을 통해 바이오에탄올 또는 바이오디젤 등의 액체 연료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오 연료를 엔진에서 연소시키면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이오 연료는 탄소 중립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재배 가능한 식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석유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소올을 대량 사용해왔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바이오 에탄올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 연료는 인간과 동물의 식량을 연료로 변환하는 것이라 세계의 지역별 식량 생산이 불균형한 상황에서는 식량 부족의 사태나 갑작스러운 식량 가격의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의 또 다른 약점은 바로 효율인데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에탄올을 만든다고 해도 일사량의 0.5%가 설탕이 되고 0.2%만이 에탄올이 됩니다. 같은 면적의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바이오 연료보다 100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나을까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에너지 생산력과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이 시대의 가장 이슈가 되는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 원자는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두 개의 원자로 분열되면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중성자를 함께 방출하게 됩니다. 핵분열로 생성되는 물질들의 질량의 합이 우라늄보다 작아지는데요. 이때 일부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것이 핵분열 에너지, 즉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라늄 1kg의 핵분열로 만들어지는 원자력 에너지는 가솔린 1kg을 연소해서 생산하는 화학 에너지보다 300만 배나 큽니다.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매우 크고 에너지원인 우라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와는 다르게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등의 배기가스가 없는 것이 원자력의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화석 연료를 엔진에서 연소시켜서 작동하는 기존의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자력 잠수함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 걱정 없이 장기간 수중에서 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하고 그 원자로에서 생산한 전기로 바닷물에서 자체적으로 산소와 물을 생산해서 승조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어떨까요? 무인으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드론은 사진 촬영이나 물건 운송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중 드론도 역시 자유롭게 수중과 해양을 탐사할 수 있는데요. 무인으로 작동되는 드론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겠죠. 드론의 배터리 에너지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어렵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를 드론에 공급하면 어떨까요? 최대 수년 동안 장기간 운행이 가능하겠죠. 수중 드론의 경우에는 유인 잠수함이 갈 수 없는 1km 이상 깊은 바다까지 갈 수 있게 되며 속도 제한 없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으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핵연료 안에 있던 방사성 원소들이 원자로 바깥으로 유출되는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원자로의 핵연료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발전소 외부로 유출돼 대기를 통해 넓게 확산되는 사고였습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와는 다르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경납 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36명의 작업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고 무려 20만 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규모의 지진과 잇따른 대형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단점은 사고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방사선 유출입니다.
또한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지하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지표면 가까이 방벽을 만들어 폐기물을 처분하는 표층 처분이나 매립형 처분, 지하 깊은 곳에 처분하는 심층 처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지정학적 위치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단점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우선일 것입니다. 방사선은 자연현상으로 우주와 지구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할 때 0.1mS를 피폭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비행기로 1회 왕복하면 0.07mS를 피폭하게 됩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생물은 35억 년 전 지구에서 출현한 이후 지구와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에 항상 노출되고 피폭되며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일반인과 방사선 업무 종사자를 구분해서 방사선 규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규제 지침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규제치는 ICRP, 국제방사선방호기구가 표준적인 공고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명한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은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법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으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데 사용 후 핵연료에서 핵분열 생성물 말고도 우라늄, 플루토늄, 마이너 악티나이드, 핵종 같은 반감기가 1000년 이상이나 되는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이 핵종들을 회수해서 핵연료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하 300m에서 1000m 깊이에 직접 매장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원자로와 다르게 원자로 냉각제 배관이 파손되더라도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나 폐기물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모듈형 반응로인 SMR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용하거나 영구 처분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현명한 처리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1957년 미국의 시핑포트 원자력 발전소가 최초의 상업형 발전을 시작한 이후 원자력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세계 전력의 15%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걱정은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는 콘크리트 경남 용기와 대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탈원전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만이 원자력 에너지가 미래의 안전한 에너지원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